KF-21의 진짜 충격은 기체가 아니라 엔진에서 시작된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다는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전투기의 심장까지 직접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KF-21은 미국지 2계열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날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6월 방위사업청과 약 5,5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2027년 12월까지 40기 이상의 F-414 엔진과 예비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숫자가 말하는 의미는 단순하다. KF-21은 이미 양산 단계로 들어갔지만 완전한 자립의 마지막 문은 아직 엔진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은 F-414를 쓰면서 안정적인 양산을 먼저 확보했고 동시에 국산 항공 엔진 개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전투기는 레이더와 미사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엔진이 없으면 속도도 상승력도 작전 방향도 무장 탑재 능력도 모두 제한된다. 그래서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며 동시에 한 나라의 항공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냉정한 시험대다. KF-21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26년 5월 7일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했다. 약 3년 동안 추가 시험 평가를 거쳐 비행 안정성, 작전 성능, 전장 환경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한 것이다. 이 흐름만 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미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기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엔진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KF-21에 들어가는 F-414는 이미 여러 서방 전투기와 항공 플랫폼에서 검증된 강력한 엔진이다. 안정성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이 처음부터 완전한 국산 엔진을 무리하게 탑재하려 했다면 KF-21 전체 일정은 훨씬 더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은 먼저 검증된 엔진으로 기체와 항전 장비를 완성하고 이후 국산 엔진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느린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매우 현실적인 전략이다. 여기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커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이후 F-4K, F-5K, F-16, F-1, OKT, 50계열 항공기의 엔진 생산과 정비 경험을 쌓아왔다. 회사가 공개한 누적 항공 엔진 생산 경험은 1만 대 이상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공장 실적이 아니다. 고온 부품 가공 터빈, 블레이드 제작, 정밀 조립 품질 관리, 정비 데이터 축적이 수십 년 동안 쌓였다는 뜻이다. 국산 전투기 엔진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하는 기술이 아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수만 시간의 시험을 견딘 뒤에야 가능한 영역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변화는 무인 전투기용 엔진 개발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항공청은 2026년 5월 28일 2029년까지 4,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엔진은 협동 전투 항공기와 무인 항공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약 7,500억 원 규모의 무인기 추진 체계 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5,500파운드급 저바이패스 테어보팬 1,400마력급 터보프롭 1만 파운드급 스텔스 플랫폼용 터보팬 핵심 기술까지 포함된다. 작은 엔진부터 시작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전투기급 엔진으로 향하고 있다. 일부에서 말하는 우크라이나 엔진 도입설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부터 항공 엔진과 터빈 기술의 중요한 축이었다. AIEEE 같은 엔진 계열은 훈련기와 경공격기 분야에서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을 KF-21의 주엔진이 우크라이나 엔진으로 바뀐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사실과 다르다. KF-21의 현재 심장은 F-414다. 우크라이나 기술은 참고 대상이나 주변 분야의 협력 가능성으로 볼 수는 있어도 KF-21 양상위에 주엔진을 대체한다는 공식 근거는 없다. 핵심은 한국이 외부 기술을 이용하되 마지막 목표를 외부 의존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엔진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단순히 추력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섭씨 1000도를 넘는 극한 환경에서 금속이 버텨야 하고, 터빈은 엄청난 회전 속도 속에서도 균열 없이 작동해야 하며,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는 비행 조건 변화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전투 상황에서는 급가속 급상승 고기동 장시간 순항이 반복된다. 이 모든 조건을 견디는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한 국가의 소재, 정밀 가공, 연력학,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 인프라가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제20과 제31 계열 전투기를 앞세워 5세대 전투기 경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오랫동안 고성능 제트 엔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투기 외형은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엔진 수명과 신뢰성 고온, 내구성, 안정적인 양산 품질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이 KF-20B를 먼저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이후 엔진 독립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동아시아 항공 산업 경쟁의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보다는 4.5 세대급 전투기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것이 약점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기술을 한 번에 넣는 대신 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공대공 무장 통합 향후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강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쌓고 있다. 엔진 역시 같은 방식이다. 현재는 F414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에는 국산 엔진과 무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연결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성공하면 수출과 개량에서 훨씬 강한 힘을 갖는다. 미국산 엔진을 쓰는 전투기는 수출 때마다 정치적 승인과 기술 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의 문제다. 만약 한국이 장기적으로 엔진과 핵심 부품의 자립도를 높인다면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아니라 중동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주목하는 독자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FA-52 폴란드와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은 이유도 가격 납기 운용 편의성 때문이었다. KF-21이 여기에 엔진 자립성까지 더하면 영향력은 훨씬 커진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다. 전투기급 엔진 개발에는 조 단위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압 압축기 연소기, 터빈 냉각 기술 단결정, 블레이드 코팅 기술, 디지털 제어 장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엔진 전체 성능이 무너질 수 있다. 시험 설비도 문제다. 엔진은 지상에서만 검증할 수 없다. 고도 온도 압력 속도, 기동 조건을 모두 재현해야 하고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 수명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엔진 개발은 전투기 개발보다 더 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지금의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전투기를 조립하는 나라에 머물지 않으려 한다. KF-21의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 F414 양산 공급 계약 4,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 5,500파운드급 저피탑 무인 편대기 엔진 계획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은 항공 엔진 자립이다. 기체를 만든 다음 레이더를 만들고 레이더를 만든 다음 무장을 통합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 변화가 더 날카롭게 보이는 이유는 주변 안보 환경 때문이다. 한반도는 짧은 거리 안에 북한의 미사일 전력, 중국의 대규모 공군력, 일본의 항공 자위대 전력, 러시아 극동 전력이 겹치는 공간이다. 이런 환경에서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위기 발생 시 가장 먼저 출격하고 가장 빨리 정보를 수집하며 가장 위험한 구역에 접근하는 핵심 전력이다. KF-21이 단순한 국산화 사업을 넘어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엔진 자립은 그 전략 사업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특히 무인 전투기 시대가 열리면 엔진의 의미는 더 커진다. 앞으로 전투기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유인 전투기가 지휘하고 저피탐, 무인 편대기가 앞쪽으로 들어가 정찰과 전자전과 교란 임무를 맡는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무인기의 엔진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오래 버텨야 하고 전자장비에 필요한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화가 공개한 4,500파운드급 터보팬에 100kW급 전력 공급 개념이 들어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래 공중전은 추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센서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로 갈리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항공 전력 경쟁은 미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한국이 KF-21을 양산하고 여기에 국산 레이더와 국산 미사일 통합, 무인 편대기, 장기적으로 국산 엔진까지 연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은 미국산 완제품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 플랫폼을 만들고 빠르게 개량하며 수출까지 노리는 나라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종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주변국이 한국의 방산 속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방식은 과장보다 축적에 가깝다. 먼저 날개 만들고, 다음에는 싸울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오래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심장까지 스스로 만들겠다는 순서다. 이 순서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기반이 깔리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KF-21의 기체와 항전 장비가 안정되고 엔진 개발 데이터가 무인기와 차세대 전투기로 이어지면 한국 항공산업은 더 이상 단발성 성공에 머물지 않는다. 다음 전투기, 다음 무인기, 다음 수출형 모델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결국 KF-21 엔진 논란의 본질은 충격적인 도입설이 아니라 더 큰 변화다. 한국은 검증된 F-414를 통해 첫 양산의 위험을 낮췄고 동시에 국산 엔진 개발로 다음 세대의 문을 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엔진 이야기가 나오든 중국의 5세대 전투기 경쟁이 거론되든 핵심은 하나다. 누가 전투기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다. KF-21이 한국 항공산업의 상징이라면 국산 제트 엔진은 그 상징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다. 이 열쇠를 손에 넣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보유국이 아니라 전투기 생태계를 설계하고 수출하고 개량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선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엔진 개발 움직임은 하나의 기술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군사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장기전의 시작이다.